당장 나가. 여기서 꺼지란 말이야. 돈 떨어지니까 이제 기어 들어왔냐? 박춘복 씨가 갑자기 물컵을 던졌습니다. 크리스탈 유리잔이 이탈리아산 대리석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지요. 74세의 그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 휠체어에 앉은 채 허공을 향해 팔을 휘저으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이 여자야, 그때도 그랬지? 딸아이는 울고 있었는데 그 아이 얼굴도 모르면서 이제야 나타나. 말 안 들으면 다 사라지는 세상. 당신도 그렇게 사라졌잖아. 연간 이용료 2억 원을 호가하는 강남 그랜드 실버케어의 VIP로만 70세의 요양보호사 김민경 씨는 말없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따뜻한 산삼미음이 담긴 99만 원짜리 청아백자 도자기 그릇이 들려 있었고 눈동자는 작은 흔들림도 없이 박춘복 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단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 복도에서 누군가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랫소리에 박춘복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치매 판정을 받은 노인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분명한 목소리와 행동이었죠. 아니 회장님 왜 이러세요? 이분 오늘 첫날이에요. 전담 간호사 수진이 놀라 허둥지둥 다가왔고 다른 의료진도 뒤이어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몸 떨리는 것 봐.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야? 혈압기 가져와요 빨리. 박춘복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말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다 기억나. 그 눈, 그 손, 우리한테서 다 가져가고 딸까지 버리고 빨갱이로 몰면 끝이었던 그 시절처럼 날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는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낡은 가죽 다이어리를 움켜쥐었습니다. 1980년대 인기 있던 양장본 스타일의 그 다이어리는 항상 그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지요. 회장님의 개인실 안에서 유일하게 낡고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이태리 수입 가구, 최신 의료 장비, 특수 제작된 침대 등 방 안의 모든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유일한 존재였지요. 의료진들은 어쩔 줄 몰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최고급 요양원에 온 지 3개월, 설라이트 테크의 창업자이자 백만장자라 불리는 박춘복은 늘 조용했고 말수가 적었죠. 치매 판정을 받은 이후로는 긴 이야기를 이어가지도 못했고 보통 하루 2번 정도 혼잣말을 하곤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양원 직원들은 그를 조용한 VIP라 불렀습니다. 로비에는 그의 회사 로고가 새겨진 큰 기부 명판이 걸려 있었고 식당에는 그의 자서전 태양을 품은 남자가 금장 액자와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10,000를 기부하는 그의 자선재단 덕분에 요양원의 모든 직원들은 그를 공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김민경이라는 새 요양보호사가 할당된 첫날, 그녀가 식사를 들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심지어 발작까지 일으킨 겁니다. 선생님, 왜 저분이 갑자기 이러시는 거죠? 원래는 굉장히 차분하신 분인데. 간호사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경 씨는 말없이 고개를 조용히 숙였을 뿐 입술을 닫은 채 한 발자국 물러서 문 앞에 섰습니다. 치매 환자에게도 오래 남는 기억이 있나 봐요. 간호사 중 하나가 혼잣말처럼 내뱉었지요. 그 말에 박춘복은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순간 그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 하나. 단칸방에서 한 그릇의 라면을 나누어 먹던 젊은 시절, 그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명동 거리를 함께 걸으며 그녀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그 겨울날.
처음으로 만난 찻집에서 울리던 돌아와요. 부산항에. 기억 안 나는 줄 알았지? 그래, 날 바보로 알았겠지. 다 까먹은 노인네한테 이제 와서 조금이라도 남은 돈 뜯어내러 왔냐? 이딴 쇼하지 마. 돌아가. 돌아가라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고 결국 휠체어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빛은 흐릿했지만 입가엔 피가 맺혔고 온몸이 뒤틀리는 듯한 경련이 따라왔습니다. VIP 전용 응급 시스템이 작동했고 1시간 안에 서울 대병원 전문의가 도착했으며 혈압은 180을 넘었습니다. 진정제를 급히 투여한 후에야 겨우 잠잠해졌지요. 누군가 깨진 유리컵을 치우고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침대 옆에 떨어진 휴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시아 최고의 에너지 기업인 50인 액자 속 박춘복의 얼굴이 형광등 빛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김민경은 방을 빠져나와 복도에 섰고 요양원 원장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환자 아니었어요. 갑자기 왜? 설마 어디서 아시는 사이인가요?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죠. 아니요, 뵌 적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조용히 청소도구함으로 향했습니다. 걸레를 꺼내 들고 손에 박힌 유리 파편 하나를 조용히 빼냈지요. 그녀의 손가락에서 조용히 흐르던 피가 하얀 손등을 따라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아주 익숙하게 오래전 누군가의 침상 옆에서 흘렸던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에는 특이한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쇠사슬 자국이 선명했지요.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흉터였습니다. 방 안에 누워있는 박춘복은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나타났어.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와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안겨있는 5살 난 작은 여자아이의 모습이었지요. 사진 아래에는 깨끗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경, 은서, 그리고 나. 잊지 않기 위해 매일 보는 이름들. 그날 밤 박춘복은 약에 취했지만 잠에서 몇 번이나 깼습니다. 눈동자는 희미하게 떨리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지만 가슴 한켠에서 계속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그 손이야. 그 손만은 내가 잊지 못했는데. 최고급 요양원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마호가니 시계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고 간헐적으로 의료진의 부드러운 발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박춘복의 특실은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을 자랑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저 어둠일 뿐이었습니다. 간호사 수진이 들어와 침대 옆 수액을 확인하며 작게 말했죠. 내일은 민경 씨랑 팀 바꿔드릴게요. 괜히 서로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럴 필요 없어요. 뜻밖의 목소리에 수진이 놀라 돌아보니 민경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당 구역 순찰을 마치고 우연히 지나가는 중이었지요. 아니, 괜찮으실 리가 없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셨잖아요. 민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제가 이 방 맡았으니까 끝까지 할게요. 간호사 수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치매가 있으셔서 그러시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익숙해요, 이런 밤. 민경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오가는 동안 박춘복은 눈을 감은 척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는 민경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있었지요. 약기운이 도는 혼미한 의식 속에서도 그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마치 40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했던 모든 걸 해결할게요. 말이 어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님, 괜찮아요. 제가 들어갈게요. 수진이 자리를 비운 후 민경은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박춘복의 발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어쩌면 함께 살았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지점, 그 관절 마디마디를 정확히 짚었죠. 손끝의 압력은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고 리듬은 느리되 절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춘복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차가워 손이 예전엔 따뜻했는데 민경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사지를 멈추지 않고 천천히 그의 발등을 덮어주었습니다. 박춘복은 눈을 감은 채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그 반지 아직도 끼고 있네. 민경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왼손 넷째 손가락에는 오래되어 윤기마저 바랜 은반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어요. 요양원 조끼 소매의 대부분 가려져 있던 그것이 이 순간 유난히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민경은 무의식적으로 반지를 만졌습니다. 오래되어 윤기마저 바랜 은반지였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약속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간호사 수진이 다시 들어와 무심코 그걸 보았습니다. 보호사님, 그 반지 예쁜데요. 오래된 것 같아요. 민경은 손을 끌어당기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죠. 이 반지요? 제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거예요. 언제나 손가락에서 빼지 않았죠. 정말 소중한 물건이었으니까요. 수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지요. 정말 소중한 물건이라는 표현. 그건 무언가 물건만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요양원 로비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옛 민주화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그 노래에 민경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수지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노래 민주화 운동 때 많이 불렀다던데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절 세상이 바뀌면 더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었는데 그 말에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경의 말투에 담긴 개인적인 추억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베테랑 수진은 환자와 보호사 사이에 숨겨진 관계를 감지하는 데 능했습니다. 그날 밤 박춘복은 또 한 번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반지 약속했는데 돌려줄 거라며. 민경은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렸습니다. 그의 손 위에 조용히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이번엔 반응이 없었어요. 다만 눈가에 아주 작고 얕은 주름 하나가 떨리듯 움직였습니다. 방 안의 TV에서는 추억의 영상 채널에서 방영하는 80년대 뉴스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전두환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라고 말하는 순간 민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춘복의 침대 옆 테이블에는 그가 소중히 간직하던 옛 포토 앨범과 함께 민경이 가져온 따뜻한 보리차가 놓여 있었지요. 그의 방 벽면에는 설라이트 테크 창립 당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박춘복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어딘가 공허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춘복 씨, 민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나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나도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았지만 다 늦어버린 줄 알았으니까요. 그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돌아왔을 때의 음성이었지요. 그 속에는 후회와 기다림, 두려움이 동시에 스며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들어온 복도의 불빛이 그녀의 손을 스쳤고 그 은반지가 다시 반짝였죠. 그 불빛은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약속 하나를 비추는 듯 했습니다.
민경이 방을 나서려는 순간 수진이 부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경 보호사님, 회장님 담당 의사가 내일 오전에 방문하신대요. 혹시 아시나요? 박은서 박사님, 회장님 따님이시래요. 미국에서 오신다고요. 민경의 손에서 차 그릇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요양원 관리실. 조용한 오후 원장과 간호사 수진이 박춘복 회장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랜드 실버 케어는 환자 맞춤형 케어가 자랑이니까 회장님 가족력과 생활사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기억력 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을 찾아보죠. 그랜드 실버 케어는 입사 시 모든 직원이 엄격한 비밀 유지 서약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의료진 간에 공유하는 것이 이곳의 방침이었지요. 회장님 딸이 어제 보내준 자료에서 시작해보면 좋겠네요. 아버지 기억력 돕기 위해 옛날 사진이랑 중요한 날짜들을 정리해 보내셨다고요. 은서가 보낸 큰 봉투를 열자 다양한 서류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박춘복의 회사 설립 당시 사진, 은서의 졸업식 사진, 그리고 오래된 공문서 한 장이 눈에 띄었지요. 이건 뭐지? 출소 증명서네요? 수진이 낡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누런 종이 위에 타자기로 쳐진 글자들이 선명했습니다. 1984년에서 1989년 복역 기록 있음. 혐의는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 가석방 후 6개월간 보호 관찰. 보호자 없음. 딸 1명. 보호소 이관 기록 있는 고아원 현재 폐쇄됨. 어머, 박 회장님이 감옥에 계셨던 적이 있었나 봐요. 수진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정보는 치매 환자의 기억 자극에 중요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게 된 모든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원칙이니까요. 사기 전과자셨네. 간호사 수진이 작게 중얼였습니다. 원장도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분야의 혁신가로 알려진 박춘복이 한때는 감옥에 있었다니. 근데 이상해. 이분 재산만 해도 수천억이잖아. 단순한 사기범이었으면 이 정도로 재기 못했을 텐데.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재판도 없이 누가 위에 찍히면 끝이었지. 아마 억울한 사연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특히 80년대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였으니까. 박춘복 씨 딸이 미국에서 온다고 했는데 최근 연락이 안 된다네요. 혹시 못 올 사정이 있던지 연락처가 바뀌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원장이 박춘복의 개인 서류함을 살펴보던 중 낡은 사진첩 사이에서 노란색 봉투 하나가 살짝 보였습니다. 봉투가 너무 오래되어 모서리가 바스러질 듯 낡아 있었지요. 이건 뭘까요? 원장이 조심스레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보았습니다. 입소시 개인 소지품 목록에는 없던 것 같은데요. 봉투 안에서 노란 빛깔이 바랜 작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접힌 자국 사이로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수지는 망설이다 원장의 눈치를 보았고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조심스레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종이엔 단 3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종이는 오래전 고아원에서 작성한 보호자 비공개 서류 뒷면에 쓰여 있었고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듯 삐뚤했으며 펜도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이게 회장님 전 부인이 남기신 글이겠네요. 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을 맡기고 돌아오지 못했던 거겠죠. 복도 끝에서 민경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종이를 슬그머니 뒤로 숨겼지만 민경의 시선은
이미 그것을 향해 있었어요.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고 입술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 종이 어디서 났어요? 원장은 눈치를 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다가와 조심스레 종이를 손에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한 줄 한 줄. 그 문장을 입으로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고 반지 낀 손가락이 종이를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확신했어요. 이분이 그 메모를 쓴 사람이구나. 박 어르신의 아내였던 거야. 그 편지. 민경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쓴 것 같네요. 민경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장과 수지는 숨을 들이켰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경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 순간 민경의 마음속으로 1984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서울, 1984년 5월. 아이, 좀 봐줘요. 민경은 5살 은서를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박춘복, 그녀의 남편이 새벽에 갑자기 연행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죠. 면회는 안 됩니다. 조사 중이니까요. 민경은 하루에도 몇 번씩 경찰서를 드나들었습니다. 남편이 모함을 받아 구속된 이후로 그녀는 손에서 서류 봉투를 내려놓은 적이 없었지요. 누명입니다. 제 남편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전 이 모든 걸 직접 밝혀야겠어요. 일주일 후 그녀는 겨우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면회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춘복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왼쪽 눈 주변은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죠. 민경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난 절대. 알아요. 당신이 그럴 리 없잖아요. 민경은 손을 뻗어 창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직접 진실을 밝혀낼게요. 그들의 단칸방에는 이제 그녀와 5살 딸 은서만 남아 있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민경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곧 올 거야. 엄마가 데려올게. 언제요? 곧. 아주 곧.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한 남자가 단칸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사 소개를 받은 중개인이라고 말했고 남편을 꺼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석금은 현금으로 준비해 주세요. 곧 법원장이 움직입니다. 조직 쪽에서도 당신 남편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함부로 다루면 곤란하니까요. 조직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민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건 젊은 남편에 대한 믿음과 5살 딸을 향한 사랑, 그리고 끈질긴 의지뿐이었으니까요. 팔뚝에 무슨 글씨를 새겼다고요? 사회주의자들처럼? 옆집 아주머니의 말에 민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복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대학 때 친구들이랑 등산 갔다가 장난으로 그린 거라고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빨갱이 아내라는 손가락질을 피해 민경은 딸 은서를 데리고 회연동의 작은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있던 유일한 적금을 깨뜨렸지요. 그 돈이면 변호사비로 충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고아원에 딸아이를 잠시 맡겨두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돈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이 딸아이가 안전할 거라 생각했어요. 이것만 전달하면 내일이면 춘복 씨가 돌아올 수 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 새벽에 풀립니다. 전화국 앞에서 전화를 걸려던 순간
수화기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통화 감청 중입니다. 민경은 전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어디에나 감시의 눈이 있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변호사라는 그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모은 돈이 있었지요. 이 돈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에 석방 서류가 나올 겁니다. 남자는 웃으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로 데려다 주겠다며 민경을 안내했습니다. 잠시만요. 제 딸이 고아원에. 먼저 딸을 데려와야 해요. 걱정 마세요. 일단 남편부터 풀어드리고 내일 함께 아이를 데리러 갑시다. 그의 말에 안심한 민경은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낯선 골목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뒷좌석에서 누군가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면 가족들 다 위험해. 요양원 스피커에서 식사 알림음이 울렸고 민경은 회상에서 깨어났습니다. 종이를 가슴에 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직원들 중 누구도 민경의 뒷모습을 함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는 건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살아있는 채로 마주하는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요양원 라운지에서는 TV에서 80년대 다큐멘터리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와 함께 점점 희미해지는 과거의 기억들처럼요. 선생님, 수진이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하버드 메디컬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박춘복 회장님 딸 연락처 확인되셨어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도착한대요. 바쁜 일정 빼서 아버지를 보러 잠깐 오는 거래요. 수지는 창가에 서 있는 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내일 그 딸이 4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걸까? 깊은 밤이었습니다. 요양원 전체가 조용했고 복도엔 간접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벽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김민경은 식사를 마친 환자들의 식기를 정리한 뒤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물로 헹군 다음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닦아냈습니다. 작은 아주 오래된 머리핀이었죠. 금속이었지만 칠이 벗겨졌고 나비 모양 양옆엔 긁힌 자국이 선명했으며 중앙엔 분홍색 인조보적 하나가 달랑거렸습니다. 80년대 소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그 평범한 머리핀은 그녀에게는 세상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엄마가 꼭 다시 데리러 올게. 그녀가 마지막으로 딸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은서의 머리에 꽂아주었던 것과 똑같은 머리핀을 민경은 오랫동안 간직해왔습니다. 쌍으로 된 머리핀 중 하나를 딸에게 주고 하나는 자신이 가진 채 잠깐만 기다려 곧 데리러 올게라고 약속했지만 그 잠깐이 4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레 손수건에 싸서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1시간 후 민경은 몰래 박춘복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머리맡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머리핀을 올려놓았습니다. 방을 나서려는 순간 텔레비전에서 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감옥에서 이걸 보고 있었겠네요. 박춘복은 깨어났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깨어난 듯한 꿈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침실은 어두웠지만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방에 들어왔다 나간 기척을 느꼈습니다. 베개 옆 탁자 위에 전에 없던 무언가가 놓여 있었지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나비 모양 머리핀이었어요. 분명 김민경이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부서지듯 기억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때 우리 애가 손에 쥐고 있던 머리핀. 눈이 커졌고 숨이 가빠졌으며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앞에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1989년 5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가석방된 첫날. 서울교도소 정문을 나선 박춘복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5해 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끌려갔을 때 33이었던 그는 이제 38, 하루아침에 늙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것은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 원래 혐의와는 전혀 다른 죄목이었습니다. 정치범이라는 낙인을 피하게 해준, 어쩌면 누군가의 선이었을지도 모를 그 판결로 인해 그는 5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당신 처는 면회 온 적 없어요. 애초에 없는 사람처럼 기록되어 있네요. 교도관의 말에 춘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면회가 끊긴 지는 이미 5년이 넘었으니까요. 처음엔 매주 찾아오던 민경이 갑자기 오지 않게 된 후 그가 받은 것은 출처 불명의 작은 봉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딸 은서의 사진과 고아원 주소만 적혀 있었지요. 춘복은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춘복은 출소 직후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석방 중이라 이동 제한이 있었지만 그는 아이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고아원 입구는 초라했습니다. 담장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 앞에 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물었을 때 아이는 다행히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박은서요? 네, 있어요. 혹시 누구신지? 아빠예요. 아이, 아빠입니다.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5살에 들어와 10살이 된 아이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부모였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놀이방으로 안내받았을 때 춘복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작은 소녀, 그의 딸 은서였습니다. 은서야. 소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얼굴에 잠시 혼란스러워하다가 이내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나, 아빠야.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이 흘러내리기 전에 춘복은 무릎을 꿇고 딸을 안았습니다. 작은 소녀의 몸이 떨리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엄마는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춘복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바라보던 직원들의 눈길, 원장의 낮은 한숨소리, 그리고 딸의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때 그는 은서의 머리 낡은 무언가가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핀이었습니다. 나비 모양의 중앙에 분홍색 보석이 달린 머리핀. 이건 엄마가 줬어요. 엄마가 다시 올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춘복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모든 서류를 준비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석방 상태였고 취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는 법적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2달만 더 기다려줘, 은서야. 아빠가 꼭 데리러 올게. 가지 마요. 엄마처럼 안 올 거잖아요. 그 말에 춘복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그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옥에서도 고문을 받을 때도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빠는 꼭 올게. 약속해. 그는 지켰습니다. 정확히 2달 후 그는 충분한 보증금과 주거지를 마련하여 은서를 데려왔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그리고 범죄자의 딸이라는 낙인을 피하기 위해 그는 딸을 데리고 부산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춘복은 교도소에 있는 동안 과학 잡지에서
미래 에너지에 관한 글을 읽고 태양광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서 틈틈이 간단한 설계도를 그리기도 했죠. 출소 후 부산으로 거처를 옮긴 그는 우연히 신문에서 태양광 산업 성장 기사를 보게 되었고 그것이 새 삶을 시작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구상했던 특수 태양광 지별판 설계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고 이것이 훗날 설라이트 테크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딸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를 민경을 위해 TV에서는 88올림픽 성화 점화 장면 재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춘복의 기억 속에서 작년에 감옥 TV 앞에 모여 앉아 그 장면을 함께 지켜보던 재소자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당시 그는 출소를 1년 앞두고 있었고 그 화려한 개막식을 보며 자유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때였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고 당신은 사라졌고 우리 애는 혼자 무서워서 울었겠지.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다시 기억 속에서 빠져나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머리핀 딸아이한텐 세상의 전부였지. 춘복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걸 누가 여기다 민경이 너냐? 복도 끝 세탁실 창밖에는 밤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경은 세탁기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손은 마치 무언가를 계속 쓰다듬고 있는 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을 감고 작게, 아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쥐어줄 수 있을 줄은 몰랐어. 그 말이 허공에 닿기도 전에 복도 너머 침실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멍한 울음. 어린애처럼 훌쩍이는 남자의 울음이었어요. 민경은 그 소리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숙였죠. 그 울음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기다렸어라는 말이었고 왜 이제야 왔냐는 책망이었고 그래도 고맙다는 용서의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요양원은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VIP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로비는 새로운 꽃병으로 장식되었고 박춘복의 방은 특별 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박 회장님 따님이 오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원장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응대해 주세요. 하버드 메디컬 교수이시고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분이니까요. 수지는 민경을 찾아 세탁실로 갔습니다. 민경은 여느 때와 같이 침착하게 린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박 회장님 따님이 오신대요. 11시에요. 혹시 만나실 건가요? 민경은 일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업무에 충실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음 감사해요. 수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경의 손이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혹시 우리가 어제 읽은 그 메모를 쓰신 분이 맞으시면 따님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40년이면 평생인데요. 민경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 애를 버린 거나 다름없으니까. 하지만 선생님, 우리는 그 메모를 봤잖아요. 아이에게 엄마가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민경의 손이 세탁물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 나이엔 모를 거예요. 80년대는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사라지는 시대였어요. 누군가를 지키려면 때로는 그 사람 곁을 떠나야 했죠. 요양원 정문 앞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이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45세 정도로 보였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액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은서,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교수이자 국제적인 심장외과 의사인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비행기를 타고 온 그녀는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발. 그녀는 작게 속삭인 후 요양원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은서가 박춘복의 병실로 들어서는 순간 침대에 앉아있던 노인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치매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딸의 목소리만큼은 그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은서야.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은서는 서둘러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고급 정장 차림의 그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죠? 박춘복은 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여 은서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죠. 어렸을 때 머리핀 끼고 다녔지.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특정 기억을 언급한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머리핀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가지고 다녔던. 춘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젯밤에 여기 있었는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똑같은 머리핀이. 어젯밤엔 여기 있었는데. 수진이 병실 문 앞에서 원장에게 속삭였습니다. 민경 보호사님이 밤에 머리핀을 두고 가셨나 봐요. 제가 야간 순찰 때 회장님 테이블 위에서 봤거든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청소할 때는 없었어요. 회장님이 보관하신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치운 걸까요? 춘복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 어머니, 살아있다.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들어온 이야기는 어머니가 우리를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코 어머니를 나쁘게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항상 말해주었죠.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그때 문 뒤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돌아보았을 때 민경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떨어진 쟁반과 물잔이 흩어져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치울게요. 민경은 급히 몸을 숙여 물건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저 보호사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민경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시선이 마주치면 안 된다는 듯이. 박춘복은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민경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경아.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서의 눈이 커졌고 민경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원장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민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우리 민경이 맞지? 그 손, 그 반지. 춘복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은서는 혼란스러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아버지와 보호사 사이를 오갔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어머니라고요? 민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은서와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서 은서는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 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은 기억, 누군가 자신의 머리에 핀을 꽂아주며 웃던 따뜻한 얼굴. 설마 어머니세요? 민경은 대답 대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살아계셨군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늘 내 어머니는 우리를 떠난 게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민경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춘복을 바라보았지요. 그렇게 말해줬어요? 춘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에게 거짓말할 순 없었으니까. 내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란 걸. 어떻게든 알았어. 그때 40년 전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중국 내륙의 작은 공장, 1984년. 납치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경은 수십 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봉제 공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날마다 16시간씩 옷을 만들고 밤에는 좁은 방에 10명이 함께 누워 잠을 청했죠. 도망치면 안 돼. 여기서 5년은 일해야 빚을 갚는다고 했잖아. 옆에 누운 여자가 속삭였습니다. 자신은 빚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잡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민경은 매일 밤 딸과 남편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복은 아직도 감옥에 있을 테고 은서는 그 어린 것이 고아원에서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지. 나 좀 도와주세요. 편지 하나만 보내게 해주세요. 민경은 감독관에게 애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정한 매와 폭언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에 있는 상처는 그때 맞은 쇠사슬 자국이었습니다. 첫 해가 지나고 두 번째 해가 절반쯤 지났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도망칠 기회를 잡았습니다. 한밤중에 창고 뒷문이 잠시 열려있는 틈을 타 그녀는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도망치려는 자들을 색출했고 공개적으로 처벌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면 한국의 가족들에게 좋지 않을 거야. 공장주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서 가져온 그녀의 소지품 하나를 꺼냈습니다. 머리핀이었습니다. 은서에게 쌍으로 주었던 것 중 하나, 그녀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딸과의 연결고리. 이거 소중하지? 좋아, 다시 돌려줄게. 하지만 다음번엔 그는 말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경은 이해했습니다. 다음번엔 그들이 한국의 가족을 찾아갈 것이라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남아 언젠가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만이 목표가 되었죠. 세월은 흘렀습니다. 약속된 년이 지나도 그녀는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공장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삭제되었고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단지 한국 여자 혹은 14번 노동자라고만 불렸죠. 10해가 지나고 20해가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희망을 잃었습니다. 춘복과 은서는 이제 그녀를 잊었을 테고 새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016년 공장 화재가 발생했을 때 민경은 처음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그녀는 도망쳤고 국경 근처 작은 마을에서 유엔 인권단체 요원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2018년 마침내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세상은 그녀가 떠났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그녀가 살던 동네는 고층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었죠. 가족 찾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민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긴 세월 그들은 이미 그녀를 잊고 새 삶을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녀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삶을 흔들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죠.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그녀에게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어느 날 신문에서 그녀는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혁신가 박춘복 회장, 치매 진단으로 은퇴 선언.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그녀의 춘복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많이 변했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그날부터 박춘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원한 그랜드 실버케어를 알아냈고 그곳에 취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왜 그런 고급 요양원에 꼭 취직하고 싶으세요? 면접관의 질문에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돌봐드리고 싶은 분이 계세요. 병실에 모인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민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장과 수진, 은서, 그리고 침대에 누운 춘복까지 모두가 고통과 절망,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의 이야기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처음 5년은 매일 도망칠 방법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내가 도망치면 한국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죠. 민경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러질 때까지 일했고 병들었을 때도 쉴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매일 밤 우리 딸의 얼굴을 잊어간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은서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휴지를 가져다 모두에게 나눠주었고 원장마저 안경을 벗고 눈가를 훔쳤습니다. 32년이 지나서야 공장 화재가 일어났을 때 도망칠 수 있었어요. 유엔 구호단체의 도움으로 2018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올 곳이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어요. 춘복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민경을 향해 뻗어갔고 민경은 조심스레 그 손을 잡았습니다. 요양원 병실로 다시 돌아와 민경은 은서와 춘복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그들 사이에 강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신가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미안해. 돌아오지 못해서. 박춘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민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내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란 걸. 그래서 은서에게 늘 말했지. 너의 엄마는 좋은 사람이라고. 은서는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천천히 일어나 민경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돌아오셨군요. 요양원 관리실에서 원장이 CCTV 화면을 확인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네. 지난 금요일 밤에 누군가 요양원을 살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원장은 화면을 되감았습니다. 자정 무렵 정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지만 가로등 불빛에 잠시 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 전에도 한 번 보였던 것 같은데 그때 청소를 하러 온 민경이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경 씨, 혹시 이 사람 아세요? 2번이나 출입구에서 배회하는 걸 봤거든요. 지금 요양원에서 아는 사람이 있나 다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민경은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로등 아래에 남자의 손목에 드러난 문신 불꽃 위에 비둘기가 앉은 듯한 모양은 40년 전 자신을 중국으로 납치했던 조직의 상징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경 씨?
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민경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병실 안 은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재회는 아직 어색했지만 그 공기 속에는 따뜻함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셨어요. 내 엄마는 너를 사랑했다. 내 엄마는 꼭 돌아올 거라 믿는다. 그런 말씀을요. 민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줬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딸이 상처받지 않길 바랐으니까. 춘복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자란다는 건 너무 가혹하니까. 은서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많이 기다렸어요. 특히 생일마다 문 앞에서 엄마가 오시길 기다렸죠. 민경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놓친 시간들, 함께하지 못한 딸의 생일들, 첫 학교 입학식, 대학 졸업식, 그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민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아버지가 항상 내 엄마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박춘복은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어. 민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치매로 희미해졌던 기억이 민경의 귀 안으로 하나둘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마지막 편지가 왔을 때 글씨가 달랐어. 억지로 쓴 것 같았고, 그래서 알았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민경은 놀라움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걸 알았어요? 춘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은서에게 계속 말해줬어. 언젠가 내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세 사람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만든 거리감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민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내가 끼어들 자리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말 마. 춘복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돌아와야 할 자리로 돌아온 거야. 그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은서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도울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심장이 멈출 듯 했습니다. 요양원 정원 건너편 담장 너머로 그 남자가 다시 서 있었던 것입니다. 흰 셔츠에 검은 바지, 그리고 선명하게 보이는 손목의 문신. 그는 민경과 눈이 마주치자 입꼬리를 올려 웃음 지었습니다. 민경은 창에서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그녀를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경은 주방에서 배식을 돕고 있었습니다. 손은 일을 계속했지만 마음은 온통 그 남자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었죠. 왜 지금, 왜 여기에? 그때 수진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경 선생님, 혹시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민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따님을 처음 만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해요. 아버지와 딸은 왜 어머니를 못 찾았을까요? 특히 박 회장님 같은 분이. 민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살아있는지조차 몰랐을 거예요. 아마도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분은 백만장자잖아요.
최고의 탐정이라도 고용할 수 있었을 텐데. 민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이름은 삭제되었어요. 존재 자체가 지워진 거죠. 중국에서 불법으로 끌려간 여성들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수지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요즘 CCTV에 자꾸 찍히는 그 사람도. 민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요. 민경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 씨, 어떤 비밀은 묻어두는 게 모두를 위한 거예요. 특히 당신처럼 젊은 사람은 모르는 게 나아요. 그날 밤 민경은 요양원 휴게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을 계속 주시하며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날까 두려워했습니다. 왜 나를 찾아왔을까? 어떻게 왜 나를 찾은 거지? 새벽 3시 그녀는 작은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서가 휴게실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시지 않고 계셨네요. 민경은 당황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서야, 왜 안 자고? 은서는 다가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잠이 안 와서요. 너무 많은 일이 하루에 일어났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만든 서먹함을 어떻게 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은서야. 어머니는 아버지와 저를 찾기 위해 노력하셨나요? 민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너희를 생각했어. 처음 몇 년 동안은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들이 너희를 해치겠다고 위협했어.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은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생일마다 촛불을 끌 때 엄마가 보고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라고 생각했어요. 민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딸을 안았습니다. 은서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디 가지 마세요. 민경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로 안 갈게, 이제는. 그때 휴게실 창밖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민경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원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은서야, 잠시만. 민경은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민경과 눈을 마주치자 웃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목을 그으며 위협하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은서가 다가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누구예요? 민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서야, 내일 너는 아버지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는 게 좋겠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위험해. 너희가 위험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은서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이 누구길래? 과거의 악몽이야. 민경은 창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은서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서야, 듣고 있니? 내 아버지를 지켜야 해. 그들은 아직도 내 아버지를 원해. 누가요? 어머니,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민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그날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감옥에서 본 것 때문에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날 춘복 씨가 감옥에 갔던 건 단순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었어.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숨겨왔던 진실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무엇을 보았길래요? 다음 날 아침 요양원 병실. 은서는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경은 문가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밤새 일어난 일들로 세 사람 모두 충분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아버지가 감옥에서 뭔가를 보셨다고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춘복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감춰왔던 비밀을 털어놓는 결심이 서려 있었지요. 내가 처음 감옥에 들어갔을 때였어. 창살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속에서 박춘복은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그것은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체포된 이유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기록 때문이었지요. 밤이 깊어질 때 그는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몇 간수들이 한 재소자를 끌고 가는 소리였습니다. 춘복은 창살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밖을 내다보았지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 처리해.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한 재소자를 끌고 가고 있었고 그 사람의 얼굴은 심하게 구타당한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춘복은 그 광경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간수 하나가 그의 눈을 마주쳤고 춘복은 그 눈빛 속에서 위협을 읽었습니다. 다음 날 한 간수가 면회실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박춘복, 면회 왔어. 춘복은 면회실에 들어섰지만 그곳에는 민경이 아닌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넥타이에 뿔테 안경을 쓴 그 남자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본 것 잊어버리는 게 좋을 거야. 춘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부인과 딸, 민경 씨와 은서 맞지? 그들을 위해서라도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게 좋을 거야. 춘복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위험에 처한 것이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는 게 좋겠어. 그럼 부인과도 잘 지내길 바라네. 그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고 춘복은 혼란스러움 속에 남겨졌습니다. 이틀 후 민경이 마지막으로 면회를 왔을 때 춘복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는 민경이 다시 면회 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작은 봉투가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딸 은서의 사진과 함께 고아원 주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춘복은 즉시 알았습니다. 그들이 민경을 해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살아남기로 결심했어. 춘복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은서와 민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계속 찾았어. 하지만 모든 기록이 사라져 있었지. 마치 민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민경은 조용히 다가와 춘복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강력했어요.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내가 본 것은 단순한 구타가 아니었어. 춘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치범을 처형하고 있었어. 재판도 없이, 기록도 남기지 않고. 은서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납치한 것은 나를 침묵시키기 위해서였지. 춘복이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것을 폭로했다면 모든 권력자들이 위험해질 테니까.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납치된 후 그들이 내게 말했어요. 내 남편이 입을 열면
너는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세 사람은 침묵 속에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만든 오해와 상처가 이제야 완전히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 사람이 나타난 거죠? 은서가 물었습니다. 민경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몇몇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치매로 약해진 지금이야말로 그 비밀이 밝혀질까 두려워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 춘복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남겨놓았으니까. 민경과 은서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경이 물었습니다. 춘복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태양광 회사를 차린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그건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였지. 그리고 출소 직후부터 모든 것을 기록했어. 내가 본 것, 들은 것, 그들의 이름, 날짜, 장소, 모든 것을. 그 기록들은 어디에 있어요? 은서가 급히 물었습니다. 내 다이어리 안에. 민경이 놀라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셨으니까요. 당신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그 낡은 다이어리요? 춘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이어리 표지 안쪽에 숨겨놓았어. 미세필름으로. 그리고 복사본은 세 곳에 더 있지. 하나는 은행 금고에, 하나는 변호사에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어디에요? 은서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보냈어. 작년 생일에 USB로.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파란색 USB요? 저는 그게 그냥 아버지 회사 자료인 줄 알았어요. 그래.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회사 자료 사이에 숨겨놓았지.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수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회장님, 검사 시간이에요. 그리고 민경 선생님, 잠시 통화 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이. 민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경 씨, CCTV에 또 그 남자가 찍혔어요. 이번엔 주차장까지 들어왔더군요. 경비원이 쫓아냈지만 이대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민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떨까요? 민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원장이 떠난 후 민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이 교수님? 민경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녁, 요양원 정원. 박춘복은 휠체어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경은 그의 곁에 서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고 은서는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USB 내용을 확인했어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정말 폭탄 같은 자료예요. 이름, 날짜, 심지어 사진까지. 40년 동안 모았지. 춘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하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나중에는 진실을 위해서였지. 민경이 춘복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널 잃고 나서 내게 남은 건 진실밖에 없었으니까. 은서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자료를 공개해야 할까요? 춘복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경아, 내가 결정해. 민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요? 그래. 넌 가장 큰 대가를 치렀으니까. 가장 긴 시간을 잃었으니까. 민경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슬픔, 상실감.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크게 느껴진 것은 평화였습니다. 공개하지 말아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은서가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진실은 밝혀져야 해. 민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우리 가족에겐 시간이 필요해. 40년이란 세월을 잃었는데 이제 와서 또 세상 일에 휘말려 서로를 잃고 싶지 않아. 한 번은 잃어봤으니 그 아픔이 어떤 건지 알아. 다시는 그런 고통은 느끼고 싶지 않아. 민경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녀는 은서와 춘복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뭔가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와 함께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우리끼리 다정하게 살아보고 싶어? 그동안 꿈에서만 그려왔던 그 평범한 일상을. 춘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민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항상 그랬지. 내가 항상 나보다 현명했어. 민경은 춘복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이젠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은서도 다가와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포개어진 그 순간 세월이 만든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준비해야 해요.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까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도움을 요청했어. 오래된 친구에게. 그는 지금 법무부에 있고 이 자료들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거야.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해치지 못할 거예요. 민경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한.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요양원 입구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경비원 몇 명이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긴장하며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요양원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춘복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부 특별수사팀 이준호 검사입니다. 민경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교수님, 오랜만이에요, 민경 씨. 이준호 검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모든 것을 제가 맡겠습니다. 박춘복은 휠체어에 앉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겠습니까? 이준호 검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합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 가족을 위협하지 못할 겁니다. 민경은 춘복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고 은서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희망이 번졌습니다. 석양의 빛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것처럼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대가 서려 있었습니다. 요양원 정원,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토요일 오후. 박춘복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이전과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민경은 그의 곁에 서서 어깨를 가볍게 마사지하고 있었고 은서는 정원 끝에서 카메라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지요. 자, 하나, 둘, 셋. 수진 간호사가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아주 작고 조용한 셔터음이었지만 그 한 장의 사진은 40년 만에 다시 모인 세 사람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민경이 수진에게 다가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가족 사진이 정말 잘 나왔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아름답게 들린 적이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그녀는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족이라 부를 사람도 집이라 부를 곳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서가 벤치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민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오직 생존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녀에게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은 낯설고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글쎄, 당분간은 여기서 계속 일할 생각이야. 그녀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하시니까. 그리고 그녀는 춘복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춘복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치매가 있었지만 민경이 돌아온 이후 그의 상태는 놀랍도록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믿기 힘들어했지요. 마치 그의 뇌가 민경을 기다리기 위해 마지막 힘을 보존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 집, 박춘복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강남에.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한남동 자택 말씀이시죠? 거기 같이 가자. 우리 셋이. 민경과 은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춘복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표현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요양원에 온 이후로 그는 집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 정말 집에 가고 싶으세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에 민경이 좋아하던 진달래가 있어. 민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진달래를 심었어요? 내가 돌아올 날을 위해 매년 새 꽃을 심었지. 민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춘복은 그녀를 기다리며 그녀가 좋아하던 꽃을 심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집에 갈래요. 우리 함께. 이틀 후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 높은 담장과 고풍스러운 정원이 있는 대저택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집사와 가정부가 나와 일행을 맞이했고 박춘복의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집이 많이 그리우셨겠어요. 민경은 저택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춘복은 정말로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옷과 단순한 소지품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여기에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은서가 그런 민경의 마음을 읽은 듯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곳은 아버지가 늘 어머니를 위해 준비해둔 공간이에요. 대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민경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현관홀 중앙 가장 눈에 잘 띄는 벽에는 그녀와 춘복, 어린 은서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사진이었지만 그것은 마치 어제 찍은 것처럼 선명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걸 여기에 두었어요? 춘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보려고. 집사가 그들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2층은 넓은 복도를 지나자 한 방의 문이 보였습니다. 춘복이 그 앞에서 휠체어를 멈추게 했고 은서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손짓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사용하던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장대 위에 빛, 옷장의 옷들, 심지어 그녀가 읽다 만 책까지도 그대로였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걸 너를 잊을 수 없었으니까. 춘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없는 삶은 삶이 아니었으니까. 은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주 이 방을 청소하셨어요.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매년 어머니 생일에는 여기서 케이크를 자르셨죠. 민경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춘복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돌아오고 싶었는지. 춘복은 천천히 손을 뻗어 민경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항상 알고 있었어. 집 뒤편 정원으로 나가자 민경은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원 한쪽에는 화려한 진달래 정원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연못과 정자가 있었습니다. 진달래, 정말 매년 심었군요. 춘복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약속했잖아. 돌아오면 진달래 정원을 만들어주겠다고. 그것은 그들이 단칸방에 살 때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민경이 언젠가 진달래 정원이 있는 집에 살고 싶다고 말했을 때 춘복은 꼭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었지요. 약속을 지켰네요. 민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모든 약속을 지켰어. 춘복이 대답했습니다. 은서를 잘 키운다는 약속도, 너를 기다린다는 약속도. 일주일 후 이준호 검사가 방문했습니다. 덕분에 오랜 시간 수사한 일이 모두 마무리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가 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 조직에 남은 인물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경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자유로우실 겁니다. 이준호 검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가 떠난 후 세 사람은 정원 정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 병원 연구실에 제안하려고 해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태양광 기술을 의료기기에 접목하는 연구를요. 특히 개발도상국 의료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춘복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기술은 사람을 돕기 위한 거니까. 어머니는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민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책을 쓰고 싶어. 강제 노동을 겪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을 하고 싶어.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은서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경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춘복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목소리가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야지.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진달래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이제 그들은 함께 그 여정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은서는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을 새로 찍어요. 거실 벽에 걸어둘 새 사진요. 세 사람은 진달래 정원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춘복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민경과 은서의 도움으로 벤치에 앉았고 두 여성이 그의 양옆에 앉았습니다. 하나, 둘, 셋. 타이머가 작동하고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40년간의 단절을 뛰어넘어 세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병원 정기 검진. 놀랍습니다. 박 회장님.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치매 진행이 거의 멈춘 것 같아요. 뇌 활동이 훨씬 활발해졌고 인지 기능도 상당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인가요?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의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때로는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이 놀라운 치유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힘이군요. 의학을 공부하는 은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춘복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과거의 혼란스러움이 아닌 선명한 의식과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1년 후 진달래가 만발한 봄, 한남동 저택 정원에서는 작은 가족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은서의 연구팀이 개발한 휴대용 태양광 의료기기가 아프리카에 첫 수출을 앞두고 있었고, 민경의 책 40년의 침묵이 출간되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우리 가족. 춘복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제 휠체어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은서가 감격에 젖어 말했습니다. 민경은 남편과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둠을 지나 그녀는 마침내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춘복 씨, 민경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매일매일 보고 싶을 때 보고 통화할 수 있다는 게 천국이에요. 춘복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기억했잖아. 서로의 이름을.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은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의 이름처럼. 은은 은혜로움, 선은 책이라는 뜻이었지. 우리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될 거라고 지었던 이름이었어.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제게 너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셨군요. 춘복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경, 은서, 그리고 나. 이제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거야. 세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포개어졌습니다. 진달래 꽃잎이 봄바람에 흩날리며 그들 주위를 맴돌았고 40년간의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봄의 따스함이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함께 걸어가는 미래의 길 위에서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